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호감 가는 이성에게 밤하늘을 가리키며 별자리 이야기를 한다거나 유독 반짝이는 별을 보며 그녀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더랬죠.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별자리는 1922년 국제천문연맹에서 확정한 것으로 총 88개고요.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 항성을 의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빛을 내고 변하지는 않는데 멀리 있어서 잡을 수는 없는 약간 츤데레 느낌도 나는데, 항성, 너 누구냐? 이독실 강아랑 항성의 거장창.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강아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입니다. 와, 오늘 스타를 모시고 진행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왜 항성이에요? 그 항성이라는 이름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안될과학이라고 궤도님이 하시는 안될과학에 이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네. 합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활동명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이름에 이제 성자가 있어서 또 제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항성이라고 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잠재적 욕구를 꾹 누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휘해보고자. 행성하면 뭐 움직이는 별, 항성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개념이 맞나요? 항상 항자 써서 항성이죠. 아, 실제로 항상 항자인가요? 네, 네. 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행성 같은 것들은 이렇게 우리 수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별 주위를 도는 것들, 그런 천체들을 행성이라고 하고, 항성은 우리 태양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우리 그러죠. 지구도 행성이죠. 우리 지구도 행성이죠. 아무튼 항성님이 오신다고 해갖고 오프닝에 이제 별 이야기, 항성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항성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대단한 걸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같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겐 거대한 도약이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적이었던 그 순간, 바로 1969년 7월 20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약 52년이 흐른 지금 2021년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 아르테미스 협정에 공식 서명하면서 10번째 국가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항성님과 함께 달 탐사의 역사, 그리고 현재 2021년의 달 탐사 계획까지 우후 쭉 예. 한번 훑어보죠. 항성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그럼 달 탐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를 이야기하려면 이 스푸트니크 쇼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아령님이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1969년에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성님이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죠. 2차 대전이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돼서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선두주자가 되고 또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냉전 시대죠. 네. 자유주의 진영하고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 물론 당시 소련도 ICBM 들어보셨죠? 한 번쯤 우리 북한 네. 때문에 많이 들어보는 그렇죠. ICBM 대륙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네. 핵무기, 그런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런 자부심, 그리고 어찌 보면 자만심도 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련은 당시에는 이제 농업 국가였고, 물론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업 국가였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련을 아래로 봤죠. 그런던 어느 날 1957년 10월 4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 있었는데, 소련 대사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공위성과 로켓이라는 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대사관에서요. 대사관에서 미국의 과학자, 소련의 과학자들,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뉴욕타임즈 기자가 있었어요. 소련의 타스 통신이라고, 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영방송 KBS 들어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타스 통신이라는 데서 이제 속보를 하나 봤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올라갔다. 오. 이미 올라갔다.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로켓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그걸 땅
터뜨린 거죠. 그날 발사하면서. 야,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날에 발사를 하면서 그랬던 거구나. 그렇죠. 그게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예요. 미국을 놀라게 했던 스푸트니크 뜻이 뭔지 궁금해요. 그 스푸트니크는 사실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스푸트니크 1호가 많은 과학적 의미를 가지고 간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서 대기 층마다 올라가면서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잣대가 한번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첫 들어오는 신호잖아요. 인류가 보낸. 아, 삐삐삐 소리랑 웃음소리. 삐삐삐 소리. 그 전파에 대한 이제 전리층의 반사라든지 이제 무선 신호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1975년엔 두 나라가 협력도 했다고요? 그 1975년이면은 당시 한참 냉전 시대잖아요. 진짜 그렇죠. 냉전이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소련을 방문을 합니다. 당시에 그 두 나라의 가장 화두는 무조건 우주였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자고 이제 합의를 합니다. 미국은 아폴로가 있었다면은 소련은 소유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태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유주 우주선이 있는데. 아, 그럼 그 소유주의 소유주가 소련인 거네요? 아, 유독 실망. 아무튼 이제 그 두 개의 다른 우주선을 이제 조금 합의를 해서 기술 어느 정도 교환을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도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폴로, 여기는 소유주. 야,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미국과 있죠. 소련이.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르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주도로 해서 하는 건데 러시아가 기술 개발, 모든 물자를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미국이 돈을 댑니다. 야, 완벽하네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한 와. 세계 평화를 위한 우주 정거장이 그래서 첫 제대로 활용이 되는 우주 정거장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의 힘을 바로 이렇게 다 그렇죠. 보여주네. 자본주의는 돈, 그다음에 공산주의는 노동력. 이게 정확하게 와, 맞아 떨어진 아, 거죠. 진짜 perfect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아주 치열하게 우주 경쟁을 이어오다가 한동안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각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본 거죠. 미국은 달을 갖고 소련은 이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냈고 목적성을 잃은 것도 있어요. 방향성을 잃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두 나라가 전부 방향성을 잃게 된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이면에 정치적인 이슈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 로켓 기술이 위로 쏘면은 우주 개발이지만 옆으로 쏘면은 미사일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미사일인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우주 개발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통해서 가지고 이제 방위 체계를 가져요. 이 방위 자체가 사실은 공격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서로 때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가 지금의 어떤 힘의 균형이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그걸 막을 수 있는 무언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든 거는 이제 다 결국 근본적인 돈이네요. 그렇죠. 더군다나가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기 시작하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어떤 우주 개발이 한동안 중단이 됐고 그렇죠. 소련보다는 이제 미국이 훨씬 이제 우위를 앞선 게 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최근 중국이 이제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나서니까 미국이 또 우리가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줄 테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역시 들기도 해요. 자극제가 필요한 그렇죠. 건가? 미국은 자극을 받아야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드는데 네. 달을 탐사하겠다는 아르테미스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2028년에 이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미션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4년을 앞당깁니다. 2024년으로 2028년까지 이제 달에 기지를 건설하겠다. 그동안 갔다 온 게 아니라 이제 달엔 어떤 실험이라든지 우주 정거장 같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도 10번째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돼서 이름을 최근에 올렸는데 합류했죠. 네. 정말 사실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걸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 요거만큼은 지난번에도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쵸. 두루두루라는 답변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르테미스 미션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조약에 서명한 나라들의 특별한 임무는 없어요. 아르테미스 미션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따와야 되는 거죠. 상황이.
우리는 현재 그 과학기술은 갖고 있지 않으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미션들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주항공 과학기술이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기대 효과를 노리고 아르테미스 협정을 진행을 한 거죠. 그나저나 다른 나라는 우주 관련 정부 조직이 있고 이게 대세라던데 우리도 우주청 이야기 간혹 나오잖아요. 맞아.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의 모든 개발들은 우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는 느끼는데 뚜렷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가 없이 우주청을 설립하는 건 자체가 위험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주청을 설립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국가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토끼 아, 보내자 그러네. 이거를 또 비전으로 두고. 과장과 함께 그렇죠. 우주청처럼 그 과장청을 하나 만들어서 뭐라고? 갑자기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하지 않은 아, 뭐? 사람들의 모임. 과장청은 필요하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연자로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우 저는 원래 이제 두 분 MC의 진행력에도 항상 매회 감탄을 하고 있었고 과장청 좋았죠?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항상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정말 금방 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파이팅!